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성모마음에서 보내드리는 아동 청소년 정신 건강에 대한 우리나라 최고의 팟캐스트 마음소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성모마음의 마음쌤 실장 문현주입니다. 예, 저는 이정국이고요.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ADHD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지난 시간에 실장님 우리가 어떤 방송을 했었죠?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마음쌤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죠. 학교 폭력, 그 중에서도 이제 왕따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혹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전 저희 팟캐스트 방송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은 ADHD에 대해서 일단 짧게 제가 ADHD 전반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ADHD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하고 실장님하고 서로 이제 문답식으로 그 궁금증을 풀어나가는 그런 식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ADHD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리뷰 내지는 개괄 설명을 좀 일단 드릴게요. 지금 이제 어떤 분들은 아마 이게 슬라이드를 유튜브나 이런 거를 통해서 보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방송으로만 들을 텐데, 그냥 방송으로만 듣는 거에 준해서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ADHD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풀어서 말을 하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디스오더란 말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장애라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불리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이름도 사실은 엄마들한테 내지는 이제 아이들한테 많은 좀 안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거든요. 디스오더란 말을 장애라고 번역한 건데, 사실은 디스오더란 말을 굳이 번역을 한다면 장애가 아니라 뭐 질환 내지는 뭐 증후군 이런 식으로 사실은 번역을 했어야지 더 맞을 것 같은 그런 말인데, 장애라고 부르는 바람에 마치 ADHD가 큰 무슨 대단한 이렇게 어떤 결함이 있는 무슨 심각한 장애인 것처럼 알려지는데, 사실은 ADHD는 그렇게까지 큰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의 질환은 사실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질환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DHD는 이제 대표적인 세 가지 증상이 있어요. 첫 번째가 과잉 행동, 충동성, 주의력 결핍 이런 건데요. 과잉 행동은 그야말로 이제 굉장히 행동이 많은 거죠. 말도 굉장히 많고 행동도 굉장히 부산하게 많고 왔다 갔다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하여튼 굉장히 부산해 보이는 그런 증상들을 말하는 거고, 충동성은 이제 갑작스럽게 어떤 행동들이 확확 달라지는 거예요. 공부하고 있다가 갑자기 먹을 게 생각나면 그런 거에 반응해가지고 충동적으로 이제 어디로 달려나가서 먹으려고 한다든지, 이제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궁금해오면 불쑥 질문을 한다든지, 화가 나면 참지를 못하고 갑자기 이렇게 승질을 낸다든지, 이런 이제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는 거고, 주의력 결핍은 이제 이게 공부에 있어서는 가장 방해가 되는 증상인데, 어디 한 군데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둬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자극에 의해서 금방금방 이렇게 산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주의력 결핍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세 가지 이제 주된 증상으로 ADHD를 이제 규정하고 있죠. 근데 이런 ADHD는 이제 어느 정도 비율로 애들한테 있냐? 보통 적게 잡으면 한 5%, 많이 잡으면 한 10%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이제 한 반에 보통 30명 이렇게 되니까 한 반에 한두 명 이런 정도 이제 애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학교나 아니면 이제 병원이나 무슨 이런 데서 아이가 ADHD라고 이렇게 이제 어떤 의심 내지는 진단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동의를 못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주의력 결핍 장애라고 보통 이제 부르기 때문에, 우리 애는 주의력 결핍이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주의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무슨 레고를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럴 때는 내가 막 3시간, 4시간씩 꼼짝도 안 하고 그거를 하고 있고, 심지어 불러도 대답도 안 한다. 근데 무슨 이게 주의력 결핍이냐?
이러는데 그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가 있다고 해서 항상 똑같이 이렇게 막 부산하고 산만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어떤 때는 상당히 이렇게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재밌거나 즉각적인 보상을 주거나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같이 해줄 때, 뭐 1대1로 배울 때, 신기하고 재밌는 활동을 할 때, 이럴 때는 굉장히 애들이 집중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게 바로 게임이에요. 게임은 재밌고 즉각적으로 보상이 주어지고 또 그 컴퓨터랑 이렇게 항상 1대1로 이렇게 뭔가 어떤 피드백을 주고받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는 굉장히 집중을 하게 돼요, 애들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오히려 이제 그 ADHD가 있는 아이들은 이런 게임이나 이런 것들에 더 많이 빠져드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잠깐 자기가 좋아하는 행동에 대해서 주의력을, 집중력을 보인다고 해서 ADHD가 아닌 거는 아니고 ADHD는 사실은 이제 주의력이 없다라고 보기엔 조금 그렇고요. 주의력이 조절이 잘 안 되는 어떤 질환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루한 거, 좀 이렇게 따분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특히 이제 공부 같은 게 그런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집중력을 계속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는 집중을 전혀 못하고 재밌는 거, 흥미있는 것만 집중을 하는 게 이제 이런 아이들의 특성일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애들 중에서 ADHD가 있는데 ADHD가 아닌 걸로 이렇게 좀 간과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ADHD의 타입이 보통 세 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과잉 행동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의력 결핍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두 가지가 섞여 있는 타입이 있어요. 근데 과잉 행동형 내지는 두 개가 섞여 있는 형태는 행동으로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쉽게 쟤는 좀 산만하구나, 부산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주의력 결핍형인 경우에는 그냥 좀 멍 때리고 이런 걸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참 발견이 잘 안 되고요. 특히 이제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 이런 형태가 많아서 여자애들은 진단이 잘 안 되거나 진단이 늦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좀 ADHD랑 이제 지능이랑 별로 상관이 없는 사실은 질환인데 그 두 개, 그러니까 ADHD인데 지능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초등학교 과정 정도 아니면 뭐 중학교 정도 이런 정도까지는 애들이 이제 머리가 좋은 애들은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상당히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의 눈치나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장난을 치더라도 이렇게 사이사이에 이렇게 장난을 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애들은 이렇게 잘 발견이 안 되고 좀 발견이 되더라도 얘 조금 특이하다 그래도 그냥 머리가 좋은 애니까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이제 발견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그러면 ADHD여도 공부 잘하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아이들도 사실은 자기가 원래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잘 발휘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정서적으로는 많이 취약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발견이 안 되는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많은 그 부모님들이 그러면 도대체 이런 ADHD가 왜 생기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세요. 이제 그 ADHD에 대해서 이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들이 이게 이제 어떤 심리적인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뭔가 잘못을 해서 잘못 가르쳐서 잘못 키워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이 안 좋아서 이런가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이제 어느 정도씩 영향을 주긴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큰 영향이 사실은 별로 없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오히려 생물학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규정이 돼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주변 환경이라든지 부모의 양육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긴 주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ADHD가 어떤 식으로 해서 생기는가? 이제 그 ADHD 내지는 이제 대부분의 어떤 정신과적인 문제들이 요즘에는 뇌 기능의 이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뇌의 어떤 작동이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뇌에 어떤 형태적인 변화가 있는 질환들이 있어요. 뇌에 어떤 종양이 생긴다든지 중풍이 생겨가지고 뇌의 어느 부분이 이렇게 터져버린다든지 혈관이, 아니면 어느 부분에 혈관이 막혀가지고 그 부분이 이렇게 괴사돼 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거는 MRI에서 나타나는 뇌의 형태의 이상이 이제 실제 뇌의 기능의 이상까지도 초래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주로 신경과나 신경외과에서 다루는 질환이고요. 정신과 질환들은 그런 MRI 상에서는 잘 안 드러나요.
어떤 형태적인 변화는 없는 거죠. 근데 뇌에 어떤 기능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컴퓨터로 보면 컴퓨터의 어떤 하드웨어가 직접 이렇게 망가져 버리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신경과 신경외과에서 다루는 거라면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정신과에서 다루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정신과 진단은 사실은 MRI나 뭐 이런 거를 찍어서 정신과 진단을 할 수는 없고요. 형태적으로 이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형태적인 이상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뇌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이런 ADHD를 가진 아이들은 대부분 뇌의 전두엽, 이 부분이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행동 자체를 감독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약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뇌에 어떤 명령을 이렇게 우리가 주면,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한다거나 뭐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명령을 주면 그거에 필요한 어떤 뇌의 부위가 잘 작동을 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뇌가 쓰여야 되는데, ADHD인 아이들은 그런 이제 계획하고 감독하고 이런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뇌의 엉뚱한 부분이 쓰이고, 그러다 보면 뭐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막 먹을 거를 생각한다든지 뭐 싸울 거를 생각한다든지 여러 가지 뒤죽박죽으로 이렇게 뇌의 기능들이 쓰여버리기 때문에 이제 쓸데없는 행동들도 많아지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이제 그래서 ADHD인 아이하고 이제 보통인 아이들하고 이렇게 뇌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은 이제 ADHD인 아이들이 정상적인 아이들에 비해서 뇌의 전두엽의 어떤 성숙이 한 1, 2년 정도, 뭐 크게는 한 3년 정도 이렇게 좀 늦게 이렇게 성숙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ADHD의 어떤 질환을 초래하는 거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어떤 치료를 잘 하면 이거는 뇌의 뭐 이게 형태가 달라지는 정도의 큰 문제가 아니고 어떤 기능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약물 치료나 여러 가지 훈련을 잘 하면 또 이렇게 상당 부분은 정상화되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지금 사단법인 성모마음에서 보내드린 팟캐스트 방송 마음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마음 소리는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최고의 팟캐스트 방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ADHD가 뭐 과잉 행동, 충동성, 주의력 결핍, 이 세 가지를 이제 대표적인 증상으로 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양상의 어떤 문제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의 어떤 중심에 뇌에 도대체 어떤 기능, 아까 기능의 이상이라고 했는데 뇌에 어떤 기능의 이상이 생겼을 때 이런 ADHD가 초래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기능으로 이제 실행 기능이라는 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를 해요. 실행 기능이라는 것이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제 우리의 행동을 계획하고 그다음에 그 행동이 잘 되도록 이제 감독하고, 일이 끝나고 나면 잘 됐는지 이렇게 검토하고, 약으로 따지면 감독이 하는 그런 기능이 이제 실행 기능인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ADHD의 그런 3대 증상들,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실행 기능을 아까 감독하는 기능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게 돼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반응 억제라는 게 있어요. 반응 억제는 어디 한 군데에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어떤 일이나 뭐 생각이나 이런 거를 하려면 사실은 다른 기능들을 꺼놓는 게 필요해요.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내가 이 방송을 그냥 단순히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단순히 듣는 기능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기능들을 억제해야 돼요. 뭐냐면 지금 우리한테 오는 자극은 제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눈으로는 뭐 주변에 막 사물들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막 발가락은 간지러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막 등에는 뭐 땀이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제 먹었던 뭐 맛있는 고기 같은 게 뭐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은 자극들이 우리 주변을 떠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자극들에 대해서는 반응을 이렇게 눌러놓고 지금 필요한 거, 이 강의를 듣는데 필요한 그 기능만 열어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반응 억제들이 안 되면 이 강의를 들으면서도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자극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그런 데 다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의를 듣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에너지는 떨어져 버리고 효율성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어떤 반응 억제에 관한 실험이 있어요. 마시멜로우 실험이라는 건데, 이제 그 미국에서 한 4살짜리, 만 4살짜리 애들이죠. 얘네들한테 그 마시멜로우 뭐 이렇게 사탕 비슷한 거잖아요. 부드러운 거. 그거를 애들한테 이렇게 하나씩 준 다음에 이거를 너네가 먹지 않고 잘 참으면 조금 이따 2개를 주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들은 그냥 불과 몇 초 만에 먹어버리고 어떤 애들은 뭐 2, 30분까지 참기도 하고 그랬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바로 먹은 애들하고 이렇게 몇십 분을 참은 애들하고 이렇게 쭉 관찰을 해봤더니 얘네들이 나중에 그 수능, 미국에 이제 SAT라고 수능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이 한 1400점 만점인가 대충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한 200점 넘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먹고 싶은 충동, 그것도 일종의 이제 반응인 거죠. 그런 그 충동에 대한 이제 반응을 억제하는 능력을 가진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어떤 그런 뭐 대학 입학 시험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성취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ADHD 아이들이 이런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ADHD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별거일 수 있는 게 이런 식의 뭐 이렇게 큰 장애를 초래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실제로 얘네들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결과적인 차이는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빨리 발견해서 빨리 잘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거기도 하고요. 근데 또 ADHD가 이제 그 보통 정신과, 이제 특히 소아를 보는 이제 정신과에는 ADHD 아이들이 거의 뭐 한 태반 반절 정도는 아마 차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가 ADHD가 그냥 단순히 ADHD만 오는 경우가 드물 정도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을 또 초래해요. ADHD가 있어서 실수를 막 많이 하고 뭐 이러다 보면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혼나고 또 뭐 학교 성적도 좀 떨어지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좀 엉뚱하다, 뭐 이렇게 굉장히 산만하다, 부산하다, 그래서 친구들도 좀 싫어하고 이러다 보면 자존감 같은 것도 많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다 보면 쉽게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또 이제 실수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얘네들이 이제 잘 못 참으니까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고, 특히 이제 부모나 어떤 권위자들이랑 별로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랑 많이 부딪히고, 또 이제 규칙이나 이런 것도 잘 못 지켜서 규칙도 잘 어기고, 그러다 보면은 약간 이제 뭐 반항하는 아이가 되기도 하고 비행 청소년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가져요. 그래서 그런 이제 다른 우울증, 불안장애 내지는 반항장애, 뭐 또 틱장애, 뭐 학습장애,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 ADHD가 많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제 ADHD 치료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이런 질환을 빨리 발견해서 결국은 치료를 빨리 잘 해줘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죠. 이제 의사들은 약물 치료가 많이 효과적이고 또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잘 받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고, 이제 부모님들은 정신과 약을 먹이는 게 왠지 깨림칙하다, 그래서 약을 안 먹이고 뭔가 무슨 뭐 다른 치료 내지는 어떤 교육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좀 ADHD를 극복할 방법이 없냐,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찾는 편인데,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미국 쪽에서는 이제 그 여러 명, 수천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 연구를 한 결과가 발표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만 한 아이들, 그 다음에 이제 약물 치료가 아닌 비약물 치료, 행동 치료만 한 아이들, 그 두 개를 같이 병합해서 한 아이들. 그래서 보니까 이제 두 개를 병합해서 약물 치료랑 비약물 치료, 어떤 상담 치료나 행동 치료를 같이 한 군에서는 치료율이 68%, 약물 치료 단독으로 했을 때 56%, 그 다음에 그런 비약물 치료인 행동 치료만 단독으로 했을 때 34%. 이제 다 효과는 있는데 두 개 다 같이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고, 이제 단독으로 했을 때는 그런 비약물 치료보다는 약물 치료가 조금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약물 치료에 대해서 이게 다 좋은 것만은 또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라든가 뭐 의존성이라든가 뭐 무슨 밥을 안 먹는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엄마들의 걱정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약을 잘 안 드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생각보다 정신과에 가셔서 이렇게 잘 상의를 해보시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이렇게 정신과 이런 데 가서 뭐 약물 치료도 받고 뭐 누리 치료를 받든 행동 치료를 받든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같이 잘 치료를 받아서 이 아이들이 아까 이제 수능 점수도 많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수능 점수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회 적응, 직업, 뭐 결혼, 뭐 여러 가지 소득,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 ADHD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이렇게 진단을 받고 또 적합한 치료를 찾아서 치료를 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이제 하나하나 저희 실장님하고 저하고 ADHD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좀 풀어나가는 시간을 조금 이따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갈게요. 예, 이제는 그 질의응답을 통해서 우리 ADHD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이렇게 같이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저만 혼자 떠들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저희 실장님이랑 저랑 같이 떠드는 시간이 될 거고, 질문에 대해서 뭐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실장님이랑 저랑 이렇게 자유롭게 대답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이제 방송이 별로 유명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뭔가 궁금한 어떤 그 ADHD 부모님이라든지 뭐 아니면 ADHD를 직접 갖고 계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을 좀 섭외해서 뭔가 현장감 있게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는 안 됐고요. 저희가 이제 보통 정신과나 이런 데서 질문 많이 받는 것들을 좀 모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먼저 뭐 질문을 하나 던져주시죠. 질문이요? 네. 네. 일단은 원장님께서 앞에 부분에 다 설명을 잘 해주셔갖고 잘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하지 않으면, 엄마들이 이제 뭐 치료를 받았을 때 특히 이제 그 약물 치료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또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이제 원론적인 얘기부터 이제 하게 되는데, 치료를 꼭 받아야 되냐, ADHD를. 그거는, 글쎄요. 뭐, 이거는 이제 ADHD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어떤 디스오더 이거를 이제 번역을 장애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디스오더라는 번역을 장애로 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고 그냥 어떤 질환 이런 거에 이제 해당된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심각한 질환은 아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건 어떤 의미냐면 이거를 치료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사람이 죽거나 뭐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뭐 암이나 무슨 뭐 이런 것처럼 이게 우리 생명을 단축시키거나 그러진 않는데 확실히 어떤 불편을 초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질환이 있는 아이를 치료했을 때랑 안 했을 때 이 아이의 어떤 인생의 어떤 길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ADHD가 어떤 업무 능력을 많이 떨어뜨리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그 인생에서 어떤 성취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한 정도의 그 하기 싫은 거를 참아내는 능력이 필요해요. 지루한결을 견디는 능력도 필요하고 또 그 관심을 쭉 유지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대표적인 게 이제 공부일 수 있고 또 대부분의 업무도 사실은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쪽에서 ADHD를 가진 사람들이 좀 불리하기 때문에 같은 지능이 있다고 같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 어떤 ADHD인 아이와 ADHD가 아닌 아이를 비교를 하자면 이제 뭐 수능에서도 상당한 점수 차이가 난다고 했지만 이제 직업을 가질 때 또 회사 내에서 어떤 평판 또 어떤 대인 관계 그 다음에 이제 기분 뭐 행복한 정도 여러 가지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ADHD도 물론 이제 정도가 있죠. 아주 가벼운 ADHD도 있고 또 좀 심각한 ADHD도 있고 아주 가볍고 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치료받고 싶지 않다. 그러면 뭐 굳이 내가 여러 가지 피해를 감수하겠다면 글쎄요. 그런 경우에도 뭐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거는 물론 없죠. 근데 확실한 거는 치료를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이렇게 어떤 결과, 인생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육이랑 좀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한테 기본적인 교육을 시킬 거냐 말 거냐.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아이가 뭐 그냥 뭐 죽거나 뭐 큰 어떤 생명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닌데 시켰을 때와 안 시켰을 때는 그 아이의 인생은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 같은 거는 당연히 기본적인 교육은 뭐 고등교육이나 뭐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교육은 당연히 시키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ADHD에 대한 치료도 교육 못지않게 기본적으로 좀 돼야지 그 아이가 타고난 여러 가지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발휘하고 또 인생에 잘 적응하고 여러 가지 만족감들을 더 잘 느끼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말이 너무 길었죠. 제가 또 질문할까요? 예, 이제 보통은 근데 사실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제 부모님들이 약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궁금해해요. 이제 ADHD의 치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보통 하는 것이 이제 약물 치료, 뭐 행동 치료, 놀이 치료, 또 뭐 무슨 감각 통합 치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사회성 치료도 하고요. 근데 이제 기본 근간은 지금 약물 치료로 뭐 전 세계 공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약물 치료를 많이 권유를 받는데 그걸 먹을 건가 말 건가 이거 되게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약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어머니들이 부작용, 특히 이제 뭐 키가 안 큰다, 뭐 애가 밥을 안 먹는다, 뭐 그다음에 뭐 약물 중독이 되지 않냐 이런 걱정들을 가장 많이 하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이제 그 세 가지가 약물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는 문제들 중에 하나인데 하나씩 짚어보면 ADHD 약을 먹으면 키가 안 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거는 이제 좀 문제가 좀 되기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도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연구의 결과는 뭐냐면 약을 먹은 초기에는
이제 입맛도 좀 떨어지고 애들이 밤에 잠도 조금 잘 못 자는 경향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좀 그 성장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다는 게 이제 연구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처음 몇 개월 정도는. 근데 이거를 뭐 1년, 2년 쭉 따라가 보면 결과적으로 통계적으로 차이는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약을 쭉 먹으나 안 먹으나. 처음에는 이제 약간 뭐 부작용 비슷하게 적응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좀 차이가 나지만 쭉 먹다 보면 별 차이가 없다. 근데 그거는 이제 통계적인 얘기고 제가 사실은 의사로서 경험을 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성장에 큰 문제는 없는데 일부 아이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안 먹는다든지 이제 부작용이 심한 아이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의사랑 좀 상의를 해서 이제 그 약에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성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약이 있고 좀 덜 미치는 약이 있어요. 그럼 이제 약을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치료 방법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밥을 안 먹는 거 그것도 이제 ADHD 약이 이제 식욕을 좀 떨어뜨리는 문제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많이 걱정을 하는데 보통은 식욕이 약간 떨어지는 거지 식욕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들이 다 나타나는 건 아니고 일부에서 나타나고 그래서 일단 이제 약을 복용을 해보시고 만약에 식욕이 떨어지면 이제 보통 엄마들한테 하는 얘기는 더 많이 맛있는 거를 좀 해줘봐라 이거예요. 보통 이제 엄마들이 이렇게 애들한테 골고루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뭐 야채 뭐 이렇게 애들이 좀 싫어하는 것들 많이 권하는데 이제 입맛이 좀 떨어졌을 때는 어차피 기본적인 칼로리는 좀 보충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애들은 이제 성인이랑은 달라서 뭐 고기 이런 걸 좀 먹어도 뭐 성인처럼 성인병에 걸리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맛있는 거 애들이 좋아하는 걸 좀 해줘보고 이제 그래도 안 되면 식욕을 촉진시킬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뭐 약물도 나와 있고 뭐 여러 방법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또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 약이 그 ADHD 약물이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는 향정신성 약물로 분류되어 있는 게 있고 하나는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그 향정신성 약물이 아닌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많이 쓰이는 게 향정신성 약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마약 비슷한 약이어가지고 이거 먹으면 내가 중독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거 끊지도 못하고 뭐 이런 큰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우리나라 약 분류 체계가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마약하고 이런 이제 정신과에서 쓰는 약물하고는 사실 굉장히 다른 약이거든요. 마약은 이제 한 번만 이렇게 어떤 뭐 노출이 돼도 마약에 그 다음에는 이제 막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어떤 뭐 갈망도 생기고 그게 없으면 막 여러 가지 금단 증상도 바로 나타나고 그러는데 이제 향정신성 약물들은 그런 마약 정도의 어떤 의존성을 가지는 건 아니거든요. 약간 이제 이거를 하다 보면 이게 좀 더 편해지기 때문에 이거를 좀 찾는 경향이 조금 생기긴 하는데 이거를 뭐 끊는다고 해서 막 금단 증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필요도 없는데 막 이거를 막 마약처럼 찾아다닐 정도의 그런 정도의 의존성이 생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 초창기에 나왔던 약물들은 약이 들어가서 이제 몸에서 금방 빨리 이렇게 흡수가 돼가지고 빨리 사라지는 약들이었는데 그런 약들은 이제 의존성이 조금 있었는데 최근에 개발된 약들은 몸에서 이제 서서히 배출되고 또 서서히 이렇게 감소되는 그런 약들이기 때문에 그런 약에서 의존성이 생기는 경우는 정말 드물고 그래서 의존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로는 의존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실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엄마들이 이제 또 걱정하는 것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그게 무슨 뭐 기록에 남아가지고 나중에 뭐 군대 가는 데나 뭐 취업에 어떤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 본 적 있죠, 실장님? 네, 많이 있죠. 그렇죠? 네, 자주 있어요. 어떤 거를 제일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어떤 법적인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엄마로서. 그러니까 그거가 아이한테 영원히 그 꼬리표가 달려가지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얘는 정신 뭐 보험도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군대 취업 뭐 이런 것까지 영원히 쫓아다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 이런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이 취업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특별한 직업.
모르겠어요. 무슨 뭐 국정원이라든지 뭐 무슨 뭐 그런 특수한 직업을 가질 때 그럴 때는 이제 뭔가 본인 동의를 받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조회를 다 해보고 뭐 이런다면 그럴 때는 혹시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뭐 회사라든지 뭐 공무원이 된다든지 이러는 데는 전혀 문제는 사실은 없는 거고요. 또 이제 그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정신 질환자는 아니거든요.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하는 거하고 정신 질환자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정신과 치료를 받는 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병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정신 질환자라고 하는 거는 몇몇 굉장히 심한 정신병 몇 개에 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ADHD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심한 어떤 질환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여서 이런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이제 정신 질환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이 취업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아주 개인적인 개인 정보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 없이 아무나 이거를 쉽게 이렇게 열어볼 수도 없고 국가기관이라고 해도 심지어는 국정원이라고 해도 본인의 동의가 없이는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없게 돼 있고 일반 회사나 이런 데서는 이런 것들을 뭐 취업이나 이런 거 할 때 그 개인의 의무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떼보거나 아니면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도 떼보는 것도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취업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요. 대학 입학에 전혀 영향이 없고요. 군대에 대해서는 이게 이중적이에요. 본인이 이거를 이제 군대에 갈 때 이거를 이제 나는 ADHD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면제를 받고 싶어 한다면 본인이 이 기록을 가지고 가서 이제 어떤 면제까지는 어렵겠지만 이제 뭐 공익근무 요원이라든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흔히 말해서 좀 그 업무가 좀 그 덜 힘든 그런 쪽으로 이제 배치를 받고 싶어서 이런 이제 의무 기록을 떼가지고 가서 군대에다가 자기가 이제 직접 이렇게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해도 ADHD 정도로는 사실은 군대에서 뭐 면제 대상은 아닌 것 같고 이제 군대에 어떤 그 지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때 이것이 이제 뭐 그런 공익근무 요원으로 빠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활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이거를 신고하지 않는 한 그것 때문에 뭐 군대에서 이거를 찾아내가지고 뭐 이렇게 뭐 그 어떤 배치를 달리한다든가 이럴 방법은 사실 없고요. 이제 본인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를 써먹을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거지 거꾸로 군대에서 이 자료를 찾아내가지고 개인한테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군대라든지 취업에 대해서 진학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근데 이제 보험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보험이라는 거는 어떤 위험에 대비하는 어떤 상품이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을 남기기 위한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보험금을 이렇게 지급하지 않을 사람들이 사실은 보험을 많이 들면 좋은 거고 보험금을 많이 타먹을 사람들이 사실 보험을 들면 보험회사는 사실은 굉장히 손해가 날 수 있고 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신과 질환이 아니래도 좀 이렇게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뭐 고혈압, 당뇨,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제 성인병 이런 것들 뭐 간염 이런 병들이 있으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보험금을 좀 타먹겠구나. 그럼 우리 회사에 손해가 나겠구나. 그래서 회사 자체적으로 그걸 걸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과 질환이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감기 이런 것들은 이제 금방 끝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따지지 않는데 이런 이제 정신과 질환들은 간염이나 당뇨 이런 것처럼 좀 길게 지속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보험회사에서 이거를 이제 좀 잘 안 받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도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또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이제 좀 보험회사 쪽에 아니면 이제 제도적으로 이런 거를 개선하려는 어떤 노력들은 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그런 사보험들을 드는 데는 일부 제약이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치료가 그 정신과 치료든 뭐 어떤 뭐 고혈압 치료든 무슨 뭐 암 치료든 치료가 끝난 다음에 3년 내지 5년이 경과하면 그 다음에는 그걸 또 못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회사에 이제 보험을 가입할 때 어떤 치료를 받은 적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 평생 단 한 번이라도 치료를 받은 적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요. 최근 뭐 3년 이내에, 최근 5년 이내에 그게 이제 공정거래법 이런 거에 규약이 이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 거는 못 물어보게 돼 있어서 심지어는 암에 걸린 사람도 암 치료가 끝난 다음에 5년 후면 암보험을 다시 들 수 있어요. 정신과 치료는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래서 사보험 드는 데는 약간의 제약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도 앞으로는 호전될 거다. 근데
그런 보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어떤 ADHD 치료를 안 하기에는 ADHD는 개인한테 미치는 어떤 피해가 그 보험이랑 비할 나위 없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약물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이 이제 대충 이런 거고 큰 게 이제 어떤 보험 문제라든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정도가 이제 엄마들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고 그런 거 말고도 이제 또 좀 소소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애가 좀 달라 보인다. ADHD 약을 먹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어떤 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은 애가 기운이 없어 보인다. 뭐 조는 닭 같다. 뭐 침울해 보인다. 뭐 이렇게 그걸 이제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실제 부작용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런 아까 좀 처지는 것 같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대개는 엄마, 아빠예요. 선생님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선생님들의 기준은 보통 아이들한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굉장히 막 산만하고 행동도 많고 막 말도 많고 그러다가 이제 좀 조용해지면 선생님들은 이제 보통 애들이랑 비슷해졌으니까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엄마들은 이 아이들한테 눈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산만하고 막 굉장히 떠들어대고 막 말도 굉장히 많고 막 낄낄거리고 웃고 막 장난도 치고 막 엄마한테 와서 뭐 이렇게 막 볼도 부비고 뭐 꼬집기도 하고 막 엄마 머리카락도 잡아당기고 막 이런 반응이 굉장히 많았던 아이가 약을 먹고서 그런 반응이 없어져 버리면 엄마들은 오히려 그걸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사실은 이제 그 아주 과잉 행동을 하다가 정상화된 경우에도 엄마들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적응이 좀 잘 안 되는 거죠. 아이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엄마가 좀 적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일부의 경우에는 그게 너무 다운되는 경우도 사실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ADHD가 굉장히 과잉한 행동을 하고 산만하다가 그냥 보통 수준까지만 떨어지면 좋은데 이게 보통 수준보다 더 떨어져 버리면 그래서 진짜 막 힘도 없고 막 그냥 그 방바닥에 붙어서 떨어지려고 하지도 않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약이 조금 너무 과하거나 아니면 일부 부작용이 있는 경우일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약물을 좀 조정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뭐 약의 종류를 바꾼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그런 문제도 있어요. 아까 그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ADHD가 ADHD만 단독으로 있는 경우가 드물 정도거든요. 다른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동반되어 있는 것 중에서 우울증, 불안장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ADHD랑 그거랑 같이 있을 때는 그런 질환도 있지만 ADHD 특유의 어떤 과잉한 행동, 막 충동성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까불까불 거리다가 이제 ADHD 그런 증상들이 좀 줄어들면서 오히려 밑에 있던 우울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몰랐던 아이의 어떤 우울, 불안 이런 문제들을 접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 문제를 또 다시 다뤄주고 치료해줘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걱정들을 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수는 이제 엄마들이 그 정상화된 아이들한테 적응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일부는 이제 그 어떤 약물의 부작용이거나 뭐 그런 문제라면 약을 조금 바꿔줘야 되는 문제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고 그거는 그렇게 큰 부작용이 아니고 얼마든지 이렇게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사단법인 성모마음의 마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또 걱정이 그 이제 사소한 거긴 한데 이거 약을 먹고서 어떤 애들은 이제 뭐 머리가 아프다, 뭐 배가 아프다, 뭐 토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셨죠? 네, 예, 네, 예. 배 그렇죠. 아프다는 말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약들이 이제 부작용이 일부는 있죠. 근데 이제 뭐 배 아프다 이런 애들이 아주 많지는 않은데 일부 있어요. 근데 요런 문제는 의사들은 이제 별로 걱정을 안 하는 게 한 1, 2주 정도 지나면 저절로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약을 조금 줄였다가 다시 먹으라고 이제 용량을 늘려서 먹게 하기도 하고요. 좀 심하면 이제 소화제나 이런 거를 같이 먹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1, 2주만 버텨주면 그 다음에 저절로 없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걱정들은 별로 안 하죠. 초기에 그러니까 약에 적응하는 시간에 이런 부작용들이 조금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개 부작용들은 이제 초기에 나오는 경향들이 많죠. 하여튼 약에 대해서는 대충 이런 정도 아마 얘기면 대충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따 또 뭐 그 진행하다가 실장님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면 다시 답을 하기로 하죠. 또 네. 다른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엄마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게. 엄마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러면은 약물 치료 말고 또 다른 치료 방법은 있나? 그거는 뭐 저보다는 오히려 실장님이 더 대답을 잘해 주실 것 같은데 예. 일단 실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고 제가 보충 설명을 할게요. 아, 예, 그렇게 할까요? 일단은 제 ADHD 치료는 약물 치료와 또 하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 또 이제 부모로 대상으로 하는 치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또 치료사들마다 이제 치료 방법이 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물 치료와 더불어서 이제 아이들을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엄마들이 양육하는가 그런 부분 그리고 아이와 엄마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서로 분업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처음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엄마들이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러나 하는 죄책감을 갖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다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엄마들이 이것은 내가 환경적으로 내가 양육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가 뇌에 자기 조절 담당하는 데가 미성숙해서 생긴 것이다라는 문제를 잘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이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잖아요. 항상 과격하게 하고 행동도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산만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러는 것이 부모가 아이를 일부러 화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부모님들이 받아들이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절하게 아이가 스스로 좀 통제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성을 좀 키워준다든가 뭐 이러한 문제에 좀 집중해서 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이 자체에 대해서 진행되는 치료가 있고 또 이제 아이를 양육해주는 뭐 주로 엄마가 되겠지만 이제 양육자에 대해서도 아이를 어떤 양육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아이를 이해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부모 내지는 가족 치료 이런 것들이 이제 병행되는 경우가 있죠. 또 이제 대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치료의 이제 종류를 보자면 뭐 행동 치료라는 게 있고 또 놀이 치료라는 게 있고 뭐 놀이 치료 무슨 뭐 연극 치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병행이 되죠. 되게 이제 그 아이 하나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치료들은 이제 아이가 그 ADHD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정서적인 문제들, 뭐 우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자존감도 떨어져 있고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좀 극복하는 데 도와주고 또 이제 잘못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해서 이 아이가 그 가족 내에서나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또 학교에서 불이익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이제 교정해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병행하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어떤 그 이제 연구 결과로 효과가 있는 거는 이제 그런 정서적인 거를 달래주는 그런 거보다도 오히려 행동을 교정해주는 이런 행동 치료가 많이 효과적이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이제 정서적인 어떤 접근도 필요하겠죠. 또 이제 아이들이 사실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제일 힘들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사회성이에요. 이 아이들이 이제 어떤 충동적이고 또 쓸데없는 행동들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폐증하고는 좀 다른 종류인데,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가 공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해요. 자기 기분대로 좀 노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아이들이랑 잘 못 어울리는 경우들이 많고, 또 그러다 보면 어떤 소외감, 또 요즘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따의 대상이 된다든가, 또 뭐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성을 길러주는 여러 가지 치료들도 이제 필요한 거죠. 여러분은 지금 사단법인 성모마음에서 보내드린 팟캐스트 방송 마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마음소리는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최고의 팟캐스트 방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가족 치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또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ADHD에 대해서 가족들의 입장이 다른 경우들이 꽤 많아요. 실장님 그런 경우 많이 보셨어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가 생각하는 게 다르죠. 그렇죠. 많이 다르죠. 예, 보통 예. 엄마 입장이 어떻고 아빠 입장이 어떻든가요? 그렇죠.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하고 일상적인 그 레귤러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되고 밥도 먹여야 되고 이런 일들을 엄마들이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심각하게 보는데 아빠는 이제 뭐 다른 애들도 다 그런데 당신이 유난을 떤다 이렇게 해서 치료하는 것 자체를 아빠가 많이 반대하고 그런 경우가 보통인 것 같아요. 많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시댁이 있으면 시댁에서도 이제 그렇죠. 아빠 입장을 예. 좀 따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마가 너무 유난스러운 사람, 너무 예민한 사람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까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거는 엄마랑 아빠랑 이게 역할이 좀 달라서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엄마는 이제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렇게 도와주고 조절해줘야 되는 거고 아빠는 이제 조금 떨어져서 가끔 한 번씩 보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보는 그런 어떤 시각 차이가 있어서 엄마는 심각하게 아빠는 또 좀 이렇게 별로 심각하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어. 아빠는 치료받을 필요가 없다. 엄마는 치료를 해야 된다. 내지는 엄마는 약물 치료도 해야 된다. 아빠는 약물 치료는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차이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좀 묘한 경우가 이 ADHD가 이제 남자들이 좀 더 많은 질환이거든요. 여자보다는 그렇죠, 예. 한 2-3배 이상 남자가 훨씬 많은데 그래서 이게 약간 유전성도 좀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아빠가 그 ADHD였던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면 얘를 보니까 나 어렸을 때랑 거의 비슷한데 뭔 치료를 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의 할머니가 봐도 얘 하는 게 지 애비랑 똑같은데 지 애비도 지금 치료 안 받고도 이렇게 사는데 잘 살고 있다. 잘 살고 있는데 왜 애를 멀쩡한 데를 치료를 하려고 하냐. 근데 그 아빠가 잘 살고 있는지는 사실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예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인 기능이나 이런 거를 하고는 계시겠지만 ADHD라는 게 아주 심각한 장애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굉장히 불편한 장애예요. 아빠가 만약에 ADHD였다. 근데 지금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 만약에 아빠가 어렸을 때 치료를 받았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예전이랑 지금은 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비교적 사회가 이제 좀 틈이 많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용인이 되는 사회였고 지금은 훨씬 더 각박해지고 경쟁도 더 많아지고 사람한테 요구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ADHD인 아이가 살기에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은 사회가 점점 돼가요. 그렇기 때문에 ADHD 치료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원시 시대에 그렇죠. ADHD가 있었다.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어쩌면 ADHD가 더 유리해요. 그렇죠. ADHD가 뭐냐면 어떤 흥미 있고 단시간에 막 어떤 스퍼트를 내는 데는 굉장한 어떤 능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냥감을 막 이렇게 쫓아간다든지 걔네들이랑 막 싸운다든지 이웃 부족이랑 싸운다든지 그러면 ADHD가 별로 겁도 없고 막 굉장히 힘이 나고 막 용맹스럽게 싸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대 산업화된 사회 아주 세밀한 것들이 필요하고 또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약속 시간이라든가 서로 룰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잘 지켜야 되고 이런 사회에서는 ADHD가 상당히 이제 불리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예전에는 어떤 애들의 놀이 문화도
학교 끝나면 애들이 그냥 몽창 모여서 뭐 형, 뭐 동생, 뭐 언니, 오빠 다 모여서 그냥 마을에서 놀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아이가 있어도 그냥 껴서 같이 놀았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애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이미 층층이 갈려요. 그래서 비슷비슷한 애들끼리 이렇게 놀게 되거든요. 약간 문제가 있는 애들이 거기서 소외돼 버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보면. 그래서 이제 왕따나 이런 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애들한테 요구되는 어떤 기준, 스탠다드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ADHD 때문에 그런 기준에 잘 못 따라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치료가 많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있는 부모들, 가족들, 엄마, 아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엄마에 대한 위로도 필요하고 또 아빠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ADHD를 가진 아이의 엄마가 어떤 것 같아요, 실장님? 조금 좀 뭐랄까 좀 불안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ADHD를 가진 엄마들이 보통 엄마가 아닌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쵸?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엄마들처럼 이렇게 편안하거나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고 좀 독특한 굉장히 예민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금, 예. 근데 이제 그 어떤 오해를 엄마들이 받냐면 엄마가 좀 예민하고 엄마가 좀 이렇게 약간 그 좀 독특해가지고 애가 저렇게 됐다. 이런 오해들을 엄마들이 많이 받아요. 근데 사실은 그 아이들의 그런 좀 행동의 문제 때문에 엄마들이 좀 그쵸. 그렇게 되는. 근데 경우가. 거꾸로 보통 이제 엄마한테서 아이한테로 내려오는 것들이 많겠잖아요. 일반적으로 유전적으로. 그렇죠. 어떤 행동을 봐도 엄마가 하는 행동을 보고서 아이가 또 따라하고. 근데 ADHD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거꾸로 엄마들이 영향을 받아서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생기더라는 거죠.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도대체 말도 안 듣고 온통 사고만 치고 뭐 거짓말하고 막 뭐 이러면 엄마들이 이 아이를 이제 좀 바르게 키우려고 뭐 여러 가지 대응들을 하거든요. 잔소리도 많이 하고 뭐 혼내기도 보고 뭐 달래야도 보고. 근데 막 그런 것들이 다 안 먹히고 좌절됐을 때 엄마들이 느끼는 어떤 좌절감 이런 것들이 막 우울증, 불안장애, 뭐 불면증 이런 걸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심한 ADHD를 가진 어떤 아이의 엄마들이 이렇게 편안한 경우는 보기가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엄마들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부모 상담이 아니라 엄마의 어떤 우울증을 치료해야 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괜히 이렇게 어떤 엄마가 좀 이상해서 애가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식의 그 잘못된 오해나 이제 어떤 주변의 어떤 비난 이런 거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아빠들한테 이제 비난을 받는 경우들이 많죠. 당신이 그렇게 예민해가지고 애가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던 어떤 반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렇죠. 예. 학교에서 특히 이제 담임선생님께서 심한 이제 ADHD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하겠죠. 얘가 이렇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처음에는 이제 너무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시작하지만 그게 반복되면은 엄마도 이제 굉장히 힘들고 우울해지고 뭐 좌절하고 이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학교에서 이제 전화만 오면 무슨 메시지만 오면 막 깜짝깜짝 그렇죠. 놀란다는 예. 그런 엄마들도 되게 많고요. 그런 경우에 사실은 이제 그 아이의 행동을 잘 교정하기 위해서 이제 선생님이랑 엄마랑 이렇게 협조나 이해가 잘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문제가 약간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학교 강의도 좀 다녀보고 또 엄마들 직접 상담도 좀 많이 해보는데 서로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ADHD 치료를 받는 아이의 엄마가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학년이 바뀌는데 이거를 아니면 처음으로 학교를 들어가는데 ADHD 치료를 받는 거를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되냐 이제 그런 질문도 많이 하죠. 있죠? 예, 많이 하죠. 실장님 어떻게 대답하세요? 저는 일부러 먼저 말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해고 선생님께서 이제 뭔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뭐 상의를 해서 이제 상담을 하자. 이렇게 할 경우엔 얘기를 진행하다가 자연스럽게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라고 저는 조언하거든요. 근데 미리 막 선수를 쳐서 우리 아이가 지금 받고 있어요. 이렇게는 저는 하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왜냐면은 이제 이 아이가
그 선생님이 얘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잖아요. 백지 상태인데 미리 선입견을 그 아이에게 갖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 좀 다르게 말씀하시나요? 비슷할 수도 있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학교에 가서 또 이렇게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선생님들은 이렇게 학년을 새로 이제 바뀐 학급을 이렇게 맡게 되면 그냥 처음 보자마자 아, 쟤는 ADHD나 뭐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거를 대부분 아신다는 아시죠? 거예요. 예, 네. 예. 근데 이제 선생님들의 고민은 아이가 치료를 안 받고 있으면 이거를 부모한테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괜히 말을 했다가 아이의 부모님이 이제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부모의 어떤 항의를 받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렇죠.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좀 조심하느라고 뭔가 이렇게 아이가 이제 중간에 좀 뜨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은 사실은 선생님하고 부모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하는 것이 어떤 원칙이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어떤 이상적인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보면 선생님들이 대부분은 이런 문제를 알았을 때 더 잘 처리를 하지, 그거를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나쁘게 대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서로의 어떤 불안, 서로의 피해의식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안 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해요. 원칙은 선생님하고 엄마하고 이거는 협력을 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근데 이제 엄마가 이거를 물어보는 거는 그 선생님이 혹시나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떤 나쁜 선입견을 가지고서 얘한테 어떤 불이익을 줄까 봐서 엄마가 걱정하는 거 아니냐 물어보면 대부분 다 그렇다고 그렇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선생님한테 좀 자주 찾아보라고 해요. 엄마 보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하고 인사를 나누고 아이의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나누고 그러다가 엄마가 이제 선생님에 대해서 좀 신뢰가 가면 그렇게 해서 이제 신뢰를 좀 쌓고 신뢰가 가면 아이의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같이 노력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엄마가 보기에 선생님이 너무 좀 특이하다. 도대체 말했다가는 오히려 애가 더 불이익을 받겠다. 뭐 이런 느낌이 들면 굳이 그건 말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 뭐 별로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좀 노력을 한 다음에 그걸 오픈을 해주면 선생님도 엄마한테 이제 편하게 아이의 어떤 문제라든지 뭐 잘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주고받을 수 있고 또 엄마도 이제 이렇게 아이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라고 하고요. 또 학교 선생님한테도 전 또 똑같이 얘기해요. 엄마한테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근데 이제 엄마들이 되게 기분 나빠하는 거는 대부분 어느 날 이제 학교에서 전화가 띄고 와요. 누구누구 엄마 학교로 좀 오세요. 그래서 가자마자 얘가 좀 ADHD인 것 같으니까 치료받아야 돼요. 이렇게 나오면 엄마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똑같이 얘기해요. 아이가 문제가 있으면 일단 엄마를 좀 뭐 전화를 하든 뭐 학교로 부르든 이렇게 해서 좀 몇 번 만나봐라. 그래서 엄마한테 처음에는 애 문제에 대해서 너무 얘기하지 말고 애 자체에 대해서 내지는 뭐 애의 장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고 엄마랑 조금 신뢰가 쌓인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두 번째나 세 번째쯤에 이제 애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이제 신뢰를 쌓거나 적어도 부모하고 그 선생님하고 신뢰를 확인하는 단계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 없이 이제 노출했을 때는 그렇죠. 뭐 당신이 뭘 알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서로. 여러분은 지금 사단법인 성모마음에서 보내드린 팟캐스트 방송 마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마음소리는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최고의 팟캐스트 방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엄마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는 또 어떤 게 그런 문제도
많이 얘기를 듣는데 그럼 도대체 이거 치료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렇죠, 그렇죠. 네. 약을 또 언제까지 먹어야 그렇죠. 되냐, 뭐 이런. 근데 이제 보통은 정신과 같은 데 가보면 한 1, 2년 정도는 먹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보통 한 2년 정도를 이제 평균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 어떤 정신과 의사들끼리 하는 약간 관행 같은 거고, 사실은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애한테 필요할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게 ADHD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초등학교 때 ADHD로 진단을 받은 애들이 청소년기 정도가 되면 한 50%는 그 진단에서 빠져나간대요. 아, 50%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되면 또 한 20, 30%가 빠져나가서 성인기에 이제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한 30% 정도가 남는다고 보통 하거든요. 뭐 아주 확실한 건 아니고 또 진단 기준이 성인에서는 또 조금 더 느슨해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어떤 이견이 있는 얘기지만 실제로 ADHD인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제 좋아지는 어떤 정도에 따라서 그 뭐 약물 치료든 상담 치료든 이제 필요할 때까지 해주는 게 원칙인 거죠. 보통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 초등학교 때는 애들이 이제 취사 선택을 사실 잘 못하고요. 중학교 때까지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먹으라고 그러는데 애는 먹기 싫다 이렇게 이제 저항을 하는데 한 고등학교 정도 가면 이제 아이가 스스로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 예, 스스로 내가 나는 이제 약이 필요하다. 그렇죠, 공부가 이렇게. 좀 잘 안 되고 뭐 좀 산만해지고 그러니까 약 먹는 게 더 좋겠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고등학교 때는 좀 생기고 이제 성인 되면 그건 아주 뚜렷해지거든요. 성인 되면 이제 누가 먹으라고 할 필요는 없죠. ADHD 정도를 가지고서 이제 성인이 돼서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먹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뭐 안 먹는 거죠. 근데 보면은 이제 성인 ADHD 중에서 직업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거나 좀 이렇게 꼼꼼한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은 오히려 약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뭐 자유로운 직업들은 조금 덜 필요를 느끼는 것 같고. 근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일단은 한번 그 진단도 좀 받아보고 상담도 좀 해볼 필요는 있어요. 성인들이. 예, 성인들도 말이죠? 성인들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어렸을 때 좀 있었다. 그리고 요즘에도 꼭 뭐 어떤 과잉 행동, 충동성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뭔가 좀 마음도 불안하고 감정 기복도 좀 있고 뭐 어떤 일을 자꾸 벌리기만 하고 잘 수습을 못 하고 뭐 기타 등등 막 흥미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분들은 치료를 하고서 꽤 좋아지는 분들 사실 많이 보거든요. 상당히 성인들도요? 네, 그럼요. 이제 본인이 나가 성인 ADHD냐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일부 있고 또 이제 상당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이가 왔는데 그 아이의 부모가 보니까 특히 아빠가 보니까 이분도 좀 성인 ADHD 기질이 있다 그렇게 가서 해서 이제 치료를 하면서 이렇게 좋아진 분들이 많아요. 뭐 직장에서 맨날 뭐 실수투성이라고 이렇게 혼나다가 ADHD 치료를 받고서 이제 실수를 훨씬 덜하게 되고 일을 잘하게 돼가지고 뭐 승진하는 경우도 봤고요. 그렇군요. 또 ADHD가 있는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이제 우울, 불안 이런 문제들, 감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알코올 중독 뭐 이런 것도 꽤 많아요. 근데 알코올 중독이 된 환자 중에서도 제가 이제 좀 따져보니까 이게 성인 ADHD의 어떤 증상 중에 하나로 알코올이 쓰이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제 ADHD 치료를 해보면 보통 알코올 중독이 치료가 잘 안 되거든요. 외래에서. 그렇죠. 네. 예. 근데 꽤 치료가 잘 되더라고요. 그 네. 알코올 중독으로 진단받은 사람들한테 ADHD 약물을 투여하는 건가요? 아니 ADHD로 그 알코올 중독으로 진단받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그쵸. 알코올 중독으로 진단받은 사람들 중에서 성인 뒤에 해당하는 사람들 판단이 되는 사람한테 그런 알코올 중독 치료와 그 ADHD 치료를 병행했을 때 치료 성과가 꽤 괜찮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그 아이의 아빠인데 뭐 직업을 뭐 어디 회사에 들어가서 불과 몇 개월을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잘리고 또 딴 데 가고 딴 데 가고 그래서 이제 뭐 가족들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이제 불안하고 이런 가정인데 치료를 받으면서 뭐 몇 년씩 이렇게 직장을 잘 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말로만 교과서적으로만 논문에서만 ADHD 치료를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어떤 사회적인 성취 뭐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 지위 수입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또 그렇군요. 이제 부부간의 문제 이런 것도 부부간에 그 잘 지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 뭔 것 같으세요, 실장님? 그러니까 배려해주고 좀 참고 그런 건데 이제 ADHD 같은 경우에는 언어적 충동성이 좀 많은 사람이 부부싸움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하게 언어를 사용한다든가 이러면은 싸우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시작은 사랑이지만 유지는 결국은 인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ADHD인 사람한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참는 거라 또 배려도 사실 어렵고요. 그래서 ADHD인 부부들이 이제 좀 격변을 많이 겪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럴 때 이런 치료를 하면서 부부 사이 내지는 가족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경우도 종종 보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성인들한테도 물론 이제 뭐 치료를 한다고 해서 다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좋은 케이스들만 말씀을 드렸지만 다 좋아지는 건 물론 아니지만 어떤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아, 나도 어렸을 때 그런가 보다 이제 이런 어떤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런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제 정신과에 가셔서 상의를 한번 해보는 정도의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ADHD 원인이 이제 어떤 뇌의 미성숙함이 이제 원인이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이제 알고 있기는 사춘기가 되면서 아이들이 좀 획기적으로 좀 좋아지는 케이스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치료를 하면서 사춘기 때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케이스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그런 사례를 좀 본 적이 있는지. 사춘기 때 획기적으로 좋아진다기보다는 이제 애들이 좀씩 이렇게 이제 뇌가 성숙돼 가면서 좋아지는 케이스들이 있는 거죠. 그냥 사춘기가 돼서 갑자기 좋아진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거고요. 이제 서서히 나이가 들면서 그런 대부분의 이제 충동성, 뭐 과잉 행동 이런 것들은 아이들의 특성이잖아요. 어른들은 피곤해서라도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줄어요. 나이가 들면서 특히 과잉 행동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줄어요. 이제 ADHD가 눈에 이렇게 쉽게 드러나는 거는 사실 과잉 행동 때문에 쉽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청소년기가 되면 과잉 행동은 많이 줄어요. 충동성은 꽤 많이 남아있고. 충동성은 많이 남아있나요? 충동성은 꽤 많이 남아있죠. 청소년기가 또 굉장히 충동적인 때니까. 그렇겠네요. 그거랑 합쳐져가지고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제 성인으로 되면서 충동성도 조금은 줄어요. 근데 이제 끝까지 남아있는 부분이 그런 쉽게 산만해지는 거, 주의력 결핍. 이런 부분은 이제 잘, 나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실은 이제 그게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거든요. 특히 사무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인데 그 능력이 잘 이렇게 끝까지 좀 문제가 돼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업무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아까 뭐 과잉 행동이나 충동성도 다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조금 좋아진다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사춘기에 획기적으로 좋아진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뇌가 성숙되는 어떤 효과가 이제 좀 나타난다 이런 얘기고 사실은 거꾸로예요. 저는 이제 부모님들이 어떤 ADHD 문제가 있는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들이 왔을 때, 초등학교 이렇게, 3, 4학년? 뭐, 이런 정도 되는 아이들이 오면, 엄마들한테, 하는 어떤 공통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치료를 통해서, 엄마가 이제 기대하는 게 뭐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뭐 공부 잘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뭐 이제 잘 참고 뭐 사이좋게 지내고. 근데 사실은 ADHD를 가진 아이들의 이제 가장 안 좋은 예후 중에 하나가 사춘기 때 망가지는 거예요. 사춘기 때 굉장히 반항아들이 되고 비행 청소년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ADHD 애들이. 그때가 사춘기 때가 이제 어떤 충동성이 보통 아이들도 많이 생길 때인데 ADHD의 이 충동성하고 같이 겹치면서 그때 이제 부모들이랑 대립이 굉장히 심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반항, 뭐 가출, 뭐 무슨 음주, 뭐 무슨 뭐 범법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이제 그런 아이들을 뭐 품행장애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ADHD가 되게 망하는 어떤 첫 번째 단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렇게 안 되려면 가장 필요한 게 저는 제 생각에는 일단 약물 치료도 중요하겠지만 가정 안에서 그 사춘기 아이들에 대한 부모 ADHD 아이들이 사춘기 때의 충동성이 더 원래 가지고 있는 충동성과 사춘기 특유의 충동성 때문에 이게 충동성이 더 확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고 아이들을 좀 이해하고 좀 너그럽게 너무 이렇게 뭐랄까 너무 꽉 조이게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아이들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은 느슨하게 해주는 그런 게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뭐 정답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는 그 엄마가 아이한테 잘 이겨야 되고 왜냐면 아이가 이제 아직은 어떤 사회적인 관습이나 뭐 또 도덕이나 양심이나 이제 이런 게 없으니까 아이가 하자는 대로 어렸을 땐 내버려둘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사회화를 시켜야 되니까 애를 잘 부모의 어떤 그런 어떤 이제 틀로 잘 애를 이렇게 잘 이끌어야 되니까 아이가 어렸을 땐 잘 이겨야 되고 아이가 이제 크면 사춘기 정도가 되면 아이한테 잘 져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춘기 정도 되면 부모가 아이를 이기면 안 된다는 거죠. 이기려고 하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지는데 근데 이제 그냥 100대 0으로 져버리면 그래서 애가 그냥 지 맘대로 하게 내버려두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지되 이제 60대 40 정도로 뭐 65대 35 정도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친구 집에서 자고 오겠다, 뭐 담배를 피우겠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부모가 그걸 못 피우게 할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최대한 좀 저항을 해서 조금 힘들게 그런 행동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애가 원하는 대로 가지만 부모로서 어떤 노력은 하고 아이를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걸 꺾어버리려고 하면 오히려 더 애가 엇나가는 경우가 그렇죠.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사춘기가 됐을 때 얘기고 사실은 이제 아이를 통제하는 어떤 힘, 통제력이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의 어떤 진짜 파워에서 나와요. 부모가 어떤 물리적인 힘도 세고 경제력도 갖고 있고 그래서 아이는 부모님한테 질 수밖에 없죠. 근데 사춘기 정도가 되면 파워에서 이제 애가 안 져요. 절대 안 지죠. 힘이 일단 엄마보다 좀 세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심리적으로도 엄마가 별로 두렵지 않아요. 그렇죠. 무섭지 않죠. 네, 뭐 엄마가 뭐 하면 밖에 나가서 가출해서도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찍어 누르는 걸로는 안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아이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은 결국은 엄마하고 아이가 얼마나 이렇게 애정이 있는 관계인가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애정의 끈이 엄마하고 아이하고 내지는 아빠하고 아이하고 사이에 얼마나 남아있느냐가 애를 통제할 수 있고 없고의 이제 관건이 되는데 근데 이제 ADHD인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얘네들이 실수를 너무 많이 하고 또 마음에 안 드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엄마가 얘를 자꾸 혼내다 보면 그 관계의 끈이 끊어져 버리는 경우도 꽤 많아요. 너무 약해지는 경우가. 그러면 애를 통제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엄마하고 아이의 관계의 끈을 어렸을 때부터 잘 유지해가는 게 사춘기를 이 아이들한테 이제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인 사춘기를 잘 넘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제 강조를 저는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랑 엄마랑 어떤 그런 관계의 끈이 끊어지면 얘를 이제 올바로 훈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진다. 그리고 애는 더 망가진다. 그래서 엄마들이 알거든요. 애를 이렇게 혼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기서 조금 더 하면 뭔가 애랑 나랑 사이가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럴 때는 피하라고 해요. 그냥 아주 쪽팔리게 도망가도 되니까 그 순간은 피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아이를 위해서도 엄마를 위해서도.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관계의 끈을 잘 유지해 가는 것이 이런 아이들을 무사히 사춘기를 넘기게 하는데 많이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편이죠. 예, 저도 엄마하고 상담하고 아빠하고 상담할 때 저는 이제 마음에 브릿지가 깨지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깨져버리면은 그걸 잊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10세 이전에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애착이죠. 그걸 강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또 어떤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오늘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시간이 훌쩍 넘어버렸는데요. 뭐 밤새도록 이 얘기를 해도 사실은 할 얘기들이 너무 많은 어떤 주제가 그 ADHD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래도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 지루하시니까 이만 마쳐도 되겠죠, 실장님? 네네. 예. 그래서 마무리 멘트는 실장님이 해주시는 걸로. 예. 오늘 저는 원장님과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얘기가 그거네요. 사춘기 이전에는 애가 어렸을 때는 잘 이겨야 되고 아이가 크면은 잘 져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저는 오늘 마음에 많이 좀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우리 잘 이기고 잘 칩시다. 네, 네.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제 그 ADHD 주제는 요번까지 하고요. 혹시 이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으면 다음에 다시 편성해서 하시는 걸로 하고, 다음번에는 그 아이들이 또 많이 갖고 있는 문제인 우울증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방송도 많이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사단법인 성모마음에서 전해드리는 마음의 소리 방송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